김정일은 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했는가? 고난의 행군과 무너지는 신화. 1994년 7월. 북한의 절대 권력자였던 김아이엘성이 사망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그는 단순한 국가 지도자가 아니었다. 학교에서는 민족의 태양시라 배웠고 거리마다 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으며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를 거의 신처럼 숭배하도록 교육받았다. 그리고 그 신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아들 김종아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김일성은 최소한 혁명의 창시자라는 상징성이 있었다. 항일투쟁, 건국 신화, 카리스마. 북한 체제는 수십 년 동안 김일성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 그러나 김정일은 달랐다. 그는 아버지처럼 전쟁 영웅도 아니었고 직접 나라를 세운 인물도 아니었다. 북한 주민들조차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김일성의 아들지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북한은 역사상 최악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고난의 행군. 1990년대 중반. 소련 붕괴 이후 북한 경제는 급격히 무너졌다. 공장들은 멈췄고 전기는 끊겼으며 배급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했다.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굶주림이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먹었고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으며 기차역과 거리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아이들은 학교 대신 시장에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고 부모들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집안 물건을 팔아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다. 북한 체제는 수십 년 동안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수령님만 따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굶어 죽어야 하는가? 왜 중국은 먹고 사는데 우리는 굶는가? 정말 이 체제가 옳은 것인가? 그리고 더 위험한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다. 김일성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김정일에게는 자신의 정통성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 독재 체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총이나 폭탄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더 이상 지도자를 믿지 않는 순간 신처럼 군림하던 권력도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아버지처럼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주민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신처럼 믿어주길 원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은 그 신화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굶주림은 선전보다 강했고 현실은 우상화보다 더 잔인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김정일의 머릿속에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문제는 체제가 아니다. 문제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독재자는 위기가 찾아오면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 대신 적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김정일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려 하기 시작했다. 누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체제를 의심하는가?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숭배하지 않는가? 그 공포와 집착이 훗날 북한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밀 숙청 조직 심화조를 탄생시키게 된다. 비밀경찰 심화조의 탄생. 김정일이 만든 공포기기. 1997년. 북한 전체가 굶주림과 공포 속에 흔들리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김종아일은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굶주린 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누가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는지,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북한 역사상 가장 위험한 비밀 조직 중 하나를 만들게 된다. 바로 심화조. 겉으로는 사회안전성 내부 조직이었지만 실제로는 북한판 비밀경찰이었다. 이 조직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었다. 사상을 조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누군가 무엇을 말했는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누구와 가까운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감시 대상이 되었다. 김정일은 심화조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다. 체포, 조사, 고문, 숙청.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권한. 반체제 인물을 찾아내라. 하지만 문제는 북한 내부에 실제 거대한 반정부 조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화조는 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북청년단 사건이었다. 남한 역사 속 단체의 이름을 끌어와 마치 북한 내부에 거대한 반혁명 조직이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대부분 허구라는 사실을. 그러나 독재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다. 공포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거짓도 현실이 된다. 그때부터 북한 사회 전체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집에서도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다. 누가 밀고자가 될지 몰랐기 때문이다. 심화조 요원들은 군복도 입지 않았다. 평범한 주민처럼 시장에 섞여 있었고 버스를 타고 다녔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대화를 엿들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말조차 체포 이유가 되었다. 중국 치약이 더 좋다. 왜 우리 신발은 하루 만에 찢어지나? 배급이 왜 안 나오나? 이런 말 한마디로도 사람이 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이웃집이 비어 있었고 다음 날에는 아파트 한 층 전체가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친구가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은 점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는 사회가 아니었다. 국민이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 사회였다. 독재 체제가 가장 원하는 순간은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침묵하기 시작하는 순간. 김정일은 바로 그 공포를 원했다. 왜냐하면 굶주린 사람은 위험할 수 있지만 서로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쉽게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심화조는 단순한 비밀경찰 조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 공포를 심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심리 통제 기계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포 기계는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기 시작한다. 숙청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2만 5천 명의 공포. 처음에 김종하엘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불만 세력 통제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독재 체제의 공포는 한 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포 정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적, 더 많은 희생자, 더 극단적인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화조는 점점 괴물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1997년 이후 심화조는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의 조직망을 확대했다. 수백 개의 거점이 생겼고 수천 명의 요원들이 배치되었다. 당시 북한 내부 증언에 따르면 약 2만 5천 명 이상이 심화조 사건으로 체포되거나 숙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같은 폐쇄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의 숫자조차 정확히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시기 평양에서는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파트 한 집이 비어 있었고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집이 사라졌다. 간부 아파트에서도 사람들이 끌려갔다. 심지어 김일성 시대부터 충성해온 고위 간부들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문송술이었다. 그는 단순한 간부가 아니었다. 김일성 시대부터 핵심 권력층이었고
한때는 김정일 바로 아래의 실세로 불릴 정도였다. 북한 내부에서도 영향력이 매우 컸다. 하지만 독재 체제에서 권력은 충성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제거 대상이 된다. 심화조는 문성술까지 남조선과 내통한 반혁명 인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끔찍한 고문이 이어졌다. 증언에 따르면 그에게 설사약을 먹인 뒤 물을 주지 않아 극심한 탈수 상태로 몰아갔다고 한다. 결국 그는 조사 과정에서 사망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연좌제 사회였다. 즉, 한 사람이 반체제 인물로 지목되면 가족 전체가 처벌받는다. 부모, 형제, 자식, 친척까지 모두 위험해졌다. 심지어 서로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 때문에 지방으로 추방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일도 벌어졌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혹시 친척 중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 그 공포 속에서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정치범 수용소는 빠르게 확장되었다. 악명 높은 요덕 수용소 같은 시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내졌다. 그리고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증언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고문은 단순히 육체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까지 완전히 파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돌기 시작했다. 이러다 북한 인구가 다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 정도로 공포는 일상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많은 탈북자들과 연구자들이 이 사건을 조선시대의 폭군 연산군과 비교한다는 것이다. 연산군 역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고 숙청을 반복했다. 김정일도 비슷했다. 체제가 흔들릴수록 더 많은 내부의 적이 필요했다. 독재자는 위기의 원인을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다. 경제가 무너지면 반혁명 세력 때문이고 민심이 흔들리면 사상적으로 오염된 인간들 때문이며 공포가 커질수록 더 큰 숙청이 필요해진다. 결국 심화조 사건은 단순한 정치 숙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굶주림으로 흔들리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 전체를 공포 속에 가두려 했던 거대한 실험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공포는 김정일 자신에게도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김정일은 왜 갑자기 심화조를 벌였는가? 모든 죄를 부하에게 떠넘긴 독재자. 1998년 무렵이 되자 북한 내부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위험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공포가 주민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공포는 점점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숙청이 아니다.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 평양에서는 매일 누군가 사라졌고 정치범 수용소는 계속 확대되었다. 문제는 심화조가 이제 일반 주민들뿐 아니라 당 간부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독재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포가 너무 커져서 권력 내부 사람들까지 불안해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김종하엘은 그 분위기를 매우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머리가 나쁜 독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영리했기 때문에 언제 멈춰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심화조의 원래 목적은 고난의 행군으로 흔들리는 민심을 공포로 억누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 주민들은 침묵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으며 누구도 공개적으로 체제를 비판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끌려갔다. 너무 많은 가족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가장 위험했던 것은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다 정말 나라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독재자는 국민이 굶는 것보다 국민이 서로 공감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더 무서워한다. 김정일은 바로 그 신호를 느끼고 있었다. 만약 심화조 숙청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체제 자체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김정일은 전형적인 독재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갑자기 북한 내부에서는 심화조의 과잉 충성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김정일은 아무것도 몰랐고 심화조가 독단적으로 폭주한 것처럼 분위기가 바뀌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 거대한 숙청이 김정일 허락 없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독재 체제에서는 진실보다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일은 심화조를 완전히 버리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희생된 사람이 바로 최문닥이었다. 한때 김정일의 충복이었던 그는 순식간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제거되었다. 어제까지 충성을 인정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역자처럼 사라진 것이다. 이것이 독재 체제의 본질이다. 독재자는 부하에게 절대 권한을 주지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그 부하를 죽인다. 왜냐하면 독재 체제에서는 지도자가 절대 잘못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이후 심화조 피해자 일부를 복구시키는 정치쇼까지 벌인다.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일부 풀어주고 위로 행사를 열어 피해자들을 달래려 했다. 북한 선전은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 정치.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고문당한 사람들,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그 행사는 모욕처럼 느껴졌다. 증언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들은 위로 행사 자리에서 오히려 안전원들의 만행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분노는 이미 너무 커져 있었다. 결국 김정일은 심화조를 정리하면서도 절대로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인민을 위해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처럼 포장하려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북한 권력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패턴으로 반복된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간부가 희생양이 되고 조직이 책임을 뒤집어쓰고 최고 지도자는 모든 책임에서 빠져나간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에서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절대 틀릴 수 없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심화조 사건은 오히려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위험한 깨달음을 남기게 된다. 신도 두려워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훗날 김정은 시대까지 이어지는 북한 공포 정치의 중요한 뿌리가 된다. 김정은 시대에도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독재는 왜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가? 2011년 12월 김종하 일이 사망하자 북한은 다시 한번 거대한 권력 승계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신기 등장했다. 바로 김종은이었다. 당시 많은 외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했다. 젊은 지도자이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난 현실은 달랐다.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체제의 본질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은 시대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공포 정치가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진화한 시대에 가까웠다. 김일성이 주민들에게 남긴 것은 주체 사상이었다. 북한 주민들에게 수령은 절대적인 존재이며
국가보다 위대한 존재라는 신화를 심었다. 그리고 김정일은 그 위에 선군 정치와 핵 개발을 올려놓았다. 군대와 공포, 그리고 외부 위협을 이용해 체제를 유지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흥미롭게도 그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부드러운 지도자처럼 보였다. 공장에 가서 주민들과 웃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북한 매체는 끊임없이 말했다.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 뒤에 여전히 공포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도 고위 간부 숙청은 계속되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조차 공개적으로 제거되었다. 한때 북한 권력 2인자로 불렸던 인물도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 사라졌다. 이 장면은 북한 엘리트들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가족도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공포의 방식도 변하기 시작했다. 김정일 시대 심화조가 주민들의 말을 감시했다면 김정은 시대는 주민들의 정보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총도 아니고 쿠데타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로 외부 세계였다. 특히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유튜브 영상, USB와 스마트폰 같은 외부 정보는 북한 체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보는 순간 북한의 선전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젊은 세대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처음으로 외부 세계를 상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잘 먹고, 자유롭게 말하고,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모습은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위험한 질문을 던졌다. 왜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는가? 김정은 정권은 바로 그 질문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한국 영상 유포, 외국 문화 소비, 남한 말투 사용까지 강하게 단속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사례에서는 공개 처벌까지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결국 시대는 변했지만 독재 체제의 본능은 변하지 않았다. 체제가 흔들릴수록 더 강한 통제가 필요했고 사람들이 현실을 보기 시작할수록 더 강한 공포가 필요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심화조 사건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북한 권력의 핵심 구조다. 공포로 충성을 만들고 적을 만들어 내부 불만을 돌리며 지도자를 절대적인 존재로 유지하는 것.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조금씩 변한다. 김일성 시대에는 정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다. 김정일 시대에도 주민들은 외부 세계를 거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USB 하나, 중국 휴대전화 하나, 짧은 드라마 영상 하나가 수십 년 동안 유지된 신화를 흔들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북한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공포 정치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더 이상 국가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심화조 사건이 지금도 중요한 이유다. 그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숙청이 아니다. 독재 체제가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국민의 공포를 이용하고 어떻게 적을 만들어내며 어떻게 스스로를 신처럼 유지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건은 또 하나의 사실도 보여준다. 아무리 강한 독재라도 사람들의 마음까지 영원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